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어떤 고요하고도 뼈아픈 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왔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화건을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수많은 책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내면의 숙제들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진실된 의도를 품고 삶의 매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주 평범하고 눈부신 아침, 당신은 뜻밖의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나 작은 사건에 불쑥 반응해버린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금 전 정확히 5년 전에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슬픔으로 반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감정, 똑같은 상처의 패턴, 똑같은 과거의 당신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주는 거대한 혼란과 깊은 좌절감, 그 밑바닥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질문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리내어 말하기조차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걸까? 왜 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걸까?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끝내 과거에 갇혀 머물러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관찰 끝에 그가 발견한 진실은 오늘날 자기 개발과 치유를 말하는 세상에 그 누구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대단히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기꺼이 행할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결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잡고 초라한 과거의 틀 속에 가두어 두는 것들은 결코 문제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놀랍게도 미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선함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수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해왔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고 새로운 생각의 틀을 세우며 새로운 명상법과 새로운 관점을 삶의 그릇에 채워넣었습니다. 마음의 용기는 계속해서 차오르지만 당신의 영혼이 진동하는 주파수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물이 가득 찬 수조에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물이 맑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먼저 비워져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버려져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당신의 나쁜 습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둘러싼 잘못된 환경이나 당신의 삶에 들어온 잘못된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당신 스스로 강점이라고 믿어왔던 것, 당신이 내심 조용히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선한 미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반드시 죽여서 없애버려야 할 5가지의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걸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잘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대상도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다듬어가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온전하고 철저하게 소멸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더 높은 차원에 당신 자신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열망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미리 이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 중 일부는 마치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매우 뼈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진실의 문 앞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훌륭한 가면입니다. 당신의 지난 일주일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대화 도중 얼마나 여러 번 당신의 혀를 깨물며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까? 당신이 마음속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려워 얼마나 여러 번 좋다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명백히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
얼마나 여러 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에서 돌아서며 당신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나는 그저 배려심이 깊은 좋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까? 칼 융은 그것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명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얼굴에 쓰는 단단하고 정교한 가면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얻어내고 거절을 피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가짜 버전의 당신 자신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라는 특별한 토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독자적인 성찰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적 관점과 깊은 성찰, 첫 번째 체면과 눈치, 그리고 K장녀 장남 콤플렉스라는 이름에 가면 한국 사회에서 이 페르소나는 단순한 심리적 가면을 넘어 생존의 기술이자 사회적 억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눈치라는 것을 배웁니다. 분위기를 파악하고 타인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며 모난 도리적 맞는다라는 뼈아픈 속담 아래 자신의 고유한 형태를 둥글게 깎아내는 법을 학습합니다. 특히 착한 아이 콤플렉스나 K장녀, K장남으로 불리는 마디들의 희생서사는 이 페르소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의 욕망과 목소리를 철저히 억누른 채 살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칭송받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체면과 눈치의 가면은 우리의 내면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딸, 믿음직한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대신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지 그 본연의 색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칼 융이 그의 연구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되돌아갔던 문장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실제로는 자신이 아닌 모습이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잠시 고요히 머물러 보십시오. 페르소나는 결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훌륭하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선량함을 연기하는 것은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가장 영혼을 갉아먹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량함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진실성도 아니며 당신 주변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배려와 애정도 아닙니다. 그것의 밑바닥에는 짙은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리에서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만약 내가 이 훌륭한 연기를 멈춘다면 사람들이 나의 진짜 초라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곁에 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릴 것이라는 지독한 공포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에게 수용될 만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 낮고 지속적인 공포의 우문거림은 당신을 영적 성장이나 진정한 자유의 주파수가 아닌 오직 생존하기 위한 주파수에 머물게 만듭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자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숨을 헐떡이며 버티는 생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내려가려 하지 않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해로 들어갑니다. 칼 융은 인간의 그림자라는 영역이 단지 어둡고 악한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추악한 충동들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둔갑시켜 놓은 당신의 가장 나약한 약점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그 놀라운 인내심은 진정으로 숭고한 미덕입니까? 아니면 타인과의 갈등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성숙함이라는 아름다운 옷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것입니까? 당신의 그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성격은 진정으로 내면이 강인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했을 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버렸던 그 뼈아픈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입니까? 당신의 그 아낌없는 관대함은 진정으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어릴 적 당신이 어떻게 배웠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일찍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터득한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까? 이것은 심리치료의 과정에서도 거의 건드려지지 않는 아주 깊은 층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남들에게 퍼주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나는 원래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레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직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칭송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했고 항상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과 단 한 번의 마찰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모든 외적인 기준에서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홀로 남겨진 텅 빈 아파트에서 그녀는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한 가지 끔찍한 질문을 껴안고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사람들의 부탁에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이 서늘한 질문은 무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림자처럼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그녀의 이런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녀의 그런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엘레나라는 사람의 버전은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하게 안전한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연기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의 에너지나 삶의 활력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만을 빼앗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진실하게 알려지고 있는 그대로 이해받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깊은 기쁨과 경험 자체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타인과 진실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보상은 당신이 맡은 훌륭한 배역을 향해 쏟아지는 관객들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가짜 배역을 향해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외롭고 공허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이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연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매우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멈추고 마침내 진짜 사람이 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단호한 경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관대하면서도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정직함이 때로는 타인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기꺼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비로움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그들의 변화를 매우 당혹스럽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페르소나를 죽여버린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해라고 비난하며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은 그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여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이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 이상 조금의 흥미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현실에서 실천하기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선택한 가벼운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거나 조건부 사랑만을 주거나 과도한 억압을 가하는 세상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작은 손으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만든 눈물겨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어쩌면 착하게 구는 것만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불안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친절함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마땅했을 부모의 사랑을 구걸하듯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타인의 비위에 맞추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만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폭력과 상처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패였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무의식은 영원히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무거운 가면을 만들어낸 데에는 그럴 만한 너무나도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리고 연약하여 보호가 필요했던 그 시절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당신을 살렸던 그 가면은 이제 지금의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진실로 알려지는 것을 가로막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해 당신을 영원히 끝없는 공연장 속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편집되지 않고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은 순수하고 진실한 진짜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내어놓을 가치가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공연입니다. 당신 내면에 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키고도 마음이 괜찮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것은 남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무조건 편안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괜찮은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며 당신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암 속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동을 오해하고 화를 내더라도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마침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변명하고 해명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굳건함입니다. 그 내면의 안정감은 결코 타인을 향한 차가움이나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면이 깊게 뿌리 내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연기해낸 선량함으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높고 맑은 진동의 주파수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돕는 행위가 사실은 당신의 도피처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들보다 섬세하고 예민하며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위해 언제나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의 본성 자체가 그저 남을 돕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저는 당신이 지금부터 제가 할 말과 마주 앉아 깊이 머물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그 숭고한 열망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만큼 결코 이타적이고 순수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의를 깎아내리려는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초대장입니다. 왜냐하면 칼 융이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타인을 돕는 일에 쏟아부은 사람들에게서 관찰했던 현상은 인간 심리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파괴를 몰고 오는 패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이끌립니다. 그들이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가학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만이 자신이 완벽하게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과표, 그들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 그들이 삶의 의미를 느끼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은 망가진 무언가나 상처 입은 누군가를 고치고 해결해주는 행위 주변을 맴돌며 조직되어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는 오직 그 스스로가 깊이 상처 입고 영향을 받을 때에만 타인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직 상처 입은 의사만이 진정으로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는 이 말을 진정한 치유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로서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원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짙고 위험한 그림자 역시 꿰뚫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의 자아 정체성이 그들을 강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내면의 상처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 그들이 베푸는 도움은 결코 순수하게 남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타적인 행위는 그들 스스로가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직면하려 하지 않았던 치유되지 않은 끔찍한 고통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끈적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한국적 관점과 깊은 성찰, 두 번째 정이라는 이름의 구원자 콤플렉스와 희생의 함정. 한국인들의 피 속에는 정이라는 매우 독특하고도 강력한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은 끈끈한 유대감과 따뜻한 보살핌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나와 타인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맹목적인 애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로 착각하곤 합니다. 술에 중독된 배우자를 끝내 떠나지 못하는 아내, 무능력하고 사고를 치는 형제자매의 빚을 평생 갚아주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그저 정이 많아서 핏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거대한 구원자 콤플렉스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써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베푸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느라
정작 텅 비어버린 자신의 삶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구원해 주어야 할 누군가를 찾아 헤매며 그것을 정의라는 낭만적인 단어로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살을 애는 듯한 정직함을 요구받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오로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 기반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결핍되고 망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붕괴되어가는 상황을 버텨내고 수습하는 해결사의 역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결국 언제나 산산조각 나고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만들어내는 가장 어둡고 소름 끼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돕고 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상처를 회복하고 더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고 더 독립적이며 온전한 존재가 되어갈 때 당신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의 파티를 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의 거리를 서서히 벌리거나 그들이 여전히 당신 없이는 안 되는 새로운 이유들을 기어코 찾아내거나 혹은 또 다른 깊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돕던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완전히 괜찮아진다면 도대체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슨 의미를 가지며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결코 순수한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민과 동정이라는 따뜻한 외투를 걸쳐 입은 지독한 동반의존이자 통제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독한 결핍의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의 삶은 무언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어.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끔찍한 고통과 텅 빈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남을 돕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일하는 심리치료센터에서 단연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치료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환자들은 다른 어떤 치료사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눈부시게 회복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헌신적이었으며 깊은 통찰력과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환자가 그와의 모든 치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더 이상 다니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떠나갈 때마다 다니엘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환자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아니었고 치료사로서의 충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깊은 상실감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이 어두운 진실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집안에서 다가오는 끔찍한 폭풍우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 분노와 슬픔의 방한 공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언제나 가족들 사이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홀로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자신의 위태로운 가족을 전담하는 심리치료사였고 단 한 번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 모든 뛰어난 능력과 따뜻함 그리고 진실된 기술들, 그 깊은 밑바닥에는 아무도 자신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야만 했던 그 겁먹은 8살짜리 소년이 여전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깨달은 것은 그가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그 헌신적인 돌봄이 도대체 내면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은 골문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돌봄은 진정으로 충만한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돌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기진맥진하게 만들며 다른 하나는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지탱해줍니다. 하나는 비록 입 밖으로 소리내어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이라는 대가를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벽하게 충분함을 느낍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인간의 숭고한 의무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내면의 단단한 강인함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며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당신의 가치를 구걸하듯 정당화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남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을 멈추고 고요히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마주하게 될 그 거대한 두려움과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봉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내면의 완전한 충만함에서 비롯된 이타적인 도움과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병적인 도움 사이에는 우주만큼이나 거대하고 심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뿜어내는 에너지의 주파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타인과 세상에 미치는 영향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내면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남을 구원하려는 이 강박적인 패턴을 놓아버린다고 해서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훨씬 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건네는 보살핌이 무의식적인 강박이나 맹목적인 자동항법 장치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단단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기대어 쉴 수 있는 버팀목이라는 이 숭고한 구원자의 정체성을 내려놓는 과정은 뼈를 깎는 것처럼 진정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매달리는 해결사가 아니라면 당신은 지금껏 평생을 다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가장 무서운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룡은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그들의 끔찍한 문제와 고통에 대해 들었을 때 그 즉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어 그들을 구원하려 뛰어들 신자의 자신의 긴급한 응급 상황으로 만들지 않은 채 그저 고요하고 단단한 현존으로서 그들 곁에 머물러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넘어섰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당신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구나 라고 진심을 다해 공감하면서도 그 말 뒤에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라는 통제의 욕구를 덧붙이지 않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통제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진정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강박적으로 구조하려 했을 때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었던 지극히 평온하고 높은 치유의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추어 보십시오. 만약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가슴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단어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복잡한 감정을 묘사하는 오직 단 하나의 단어면 충분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변화를 향해 내딛는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통과 상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중 거의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어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드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특별하고 가슴 아픈 서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칼날을 꽂고 간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이 평생 믿었던 사람의 끔찍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안정을 절대 주지 않았던 차가운 어린 시절의 기억일 수도 있고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산산조각 내버렸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파괴적인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심리치료사들에게 나를 위로해주는 다정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무엇도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짙고 고요한 새벽의 순간마다 당신 자신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 당신이 아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뼈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상처의 이야기를 그토록 반복해서 꺼내어 놓을 때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아픔을 딛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로 그 순간 당신 내면의 어떤 은밀한 부분이
자신을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더 복잡하며 더 심오하고 더 진실된 존재라고 느끼며 묘한 우월감과 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까? 한국적 관점과 깊은 성찰. 세 번째, 한이라는 정서와 상처의 훈장화. 한국 문화에는 한이라는 아주 독특하고도 깊은 정서적 유산이 존재합니다. 억울함, 슬픔, 체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에너지가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심연에 자리 잡아왔습니다. 과거에 한은 시와 노래 예술로 승화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한은 종종 상처의 훈장화라는 매우 병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누가 더 치열하게 살고 누가 더 많이 고통받았는가를 경쟁하는 피로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에서 배운 전문적인 용어 트라우마, 가스라이팅, 번아웃, 우울증 등의 단어들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고통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끔찍하고 특별한지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나는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타인보다 우월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비틀린 자부심, 즉 한을 내세우며 정작 그 한을 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는 역설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소름 끼치는 현상을 자아의 부정적 팽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융의 그 방대한 심리학적 업적 중에서도 가장 적게 논의되고 가장 덜 알려진 개념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개념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끔찍하리 많지 불편한 정직성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자아가 엄청난 성공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 눈부신 성취를 거두었을 때 거만하게 팽창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인간의 자아가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도 똑같이 비대하게 팽창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나의 고통은 너희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특별해. 내가 입은 상처는 남들이 겪는 평범한 상처들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해. 내 인생의 불행한 이야기는 남들의 얄팍한 경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철학적이야. 나는 평범하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나의 트라우마는 너희들의 것처럼 가볍지 않아. 나의 내면 세계는 얕고 가벼운 너희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하고 깊어. 이러한 은밀한 우월감과 자기 연민을 중심으로 아주 견고하고 기형적인 자아 정체성이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정체성이 내면에 구축되고 나면 우리의 정신은 매우 놀랍고도 맹렬한 기세로 이 고통스러운 정체성을 꽉 움켜쥐고 보호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진정으로 회복되어 버린다면, 만약 그 끔찍한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까? 당신이 가진 그 심오한 깊이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당신의 그 극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의 무거운 짐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가볍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당신을 구별지어 주었던 그 특별함은 대체 무엇이 남게 됩니까? 칼 융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찬 환상적인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끔찍한 어둠을 똑바로 인식하고 의식화할 때에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는 단지 우리의 어두운 과거와 두려움을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한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그 깊은 어둠과 불행 자체와 은밀하게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에 대한 그 친밀하고도 익숙한 감각을 내면에 깊이라고 착각하는 오만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상처와 아픔을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로 아주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신이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그 뼈아픈 착각에 대해서 말입니다. 융의 이론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심리학자 로버트 마스터스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 회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명상이나 기도 심도 깊은 심리학적 통찰, 심지어 겉보기에는 아주 진진한 치유의 작업조차도 자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직면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아마 살면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적어도 한 번쯤은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해왔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누군가와 작은 갈등이 생기면 예전과 똑같이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 자신의 심리적 문제와 행동 패턴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든 심리학적 틀을 인용하며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새로운 인간관계에 들어가면 과거의 똑같은 파괴적인 패턴을 기계처럼 무한히 반복하는 사람 자신의 상처와 치유 과정에 대해 끝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유창하게 떠들어대지만 어찌된 일인지 몇 년이 지나도 결코 진정으로 달라진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치밀한 어떤 방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치유와 변화라는 그럴듯하고 고상한 언어들을 방패 삼아 실제로 자신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진짜 두려운 위험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150년 전에 지하 생활자의 수기를 통해 이 인간 내면의 모순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소설 속 화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끝없는 자기 분석과 자기 연민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전개될수록 독자들에게 명백해지는 사실은 이 화자가 사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에서 진짜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는 그 지독한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주변의 다른 평범하고 우매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의식이 깨어 있으며 훨씬 더 진실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것을 절망이 주는 은밀한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칼융은 이것에 정교한 심리학적 건축물을 세워주었지만 두 거장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 내린 통찰과 관찰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중심에 아픈 상처를 놓아두는 것에는 사실 아주 현실적이고 달콤한 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은 당신을 훨씬 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들은 상처 때문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합당한 이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공동체에 안전하게 소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왜 그토록 힘들고 엉망진창이었는지에 대한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변명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이 점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미래를 향한 무거운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뒤를 돌아보며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들 중 그 어느 것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점들은 눈물 겨울만큼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한 위안들이 사람들을 영원한 과거의 늪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 버립니다. 미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정한 애착 유형과 파괴적인 패턴을 임상 심리학자보다도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어떤 방어 기제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으며 그토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던 과거의 그 파괴적인 행동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치료사는 미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미아, 당신은 정말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왜 계속해서 불행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핑곗거리들을 더 많이 수집하고 싶을 뿐입니까? 미아는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온몸을 떨며 진짜로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치료사로부터 공격당했고 자신의 그동안의 노력이 무시당했으며 자신이 완전히 오해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자신의 그 거친 분노와 마주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대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그 폭발적인 분노 자체가 바로 치료사의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전혀 거리가 먼 질문, 즉 나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말은 결코 사람의 내면에서 그토록 맹렬하고 방어적인 분노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치유를 향해 땀 흘리며 나아가는 사람과 그저 자신이 만든 상처의 요새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겉보기에는
결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주 심리치료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을 읽고 내면 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진짜 차이는 그 모든 치유의 작업이 궁극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내면의 깊은 목적에 존재합니다. 그 작업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침내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의 영혼을 과거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당신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갈수록 더 정교하고 복잡한 상처의 지도를 그려냄으로써 나의 인생은 나의 불행한 과거 스토리로 영원히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자기 파괴적인 믿음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까? 칼 융은 내면의 통합이라는 것이 결코 고통과의 동일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되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그 상처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깊은 상처조차도 결국 내가 가진 수많은 다채로운 조각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처가 결코 나라는 사람의 전체를 정의하는 거대한 굵은 제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을 통과하며 나는 지금 어떤 새롭고 강인한 존재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가로 진화해야 합니다. 과거가 당신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질기게 끌어당기는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가 당신을 등에 업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상태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지각 변동입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단지 머릿속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한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꺼낼 때 더 이상 가슴이 옥죄어 오지 않고 호흡이 가빠지지 않으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지 않고 과거의 그 무거운 절망감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게 되는 몸의 변화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끔찍한 고통도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글의 어떤 부분도 당신의 과거 상처를 하찮게 여기거나 축소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라는 위대한 책에서 그저 하나의 슬픈 챕터일 뿐 결코 책의 전체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끔찍한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은 사람과 자신을 집어삼킨 폭풍우 그 자체로 변해버린 사람 사이에는 결단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 속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당신을 낳아준 부모일 수도 있으며 아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깊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당신에게 아주 여러 번 때로는 몹시 명백하고 때로는 당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방식으로 자신이 현재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 곁에 머뭅니다. 혹은 끊임없이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계속합니다. 아니면 차마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고 틈새를 아주 조금 열어둔 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미래에 빛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마침내 내면의 껍질을 깨고 치유의 작업을 마친 완벽한 버전을 상상합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을 직면하고 전혀 다른 훌륭한 선택을 내리는 성숙한 버전을 봅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했던 따뜻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당신 곁에 나타나는 그 꿈결 같은 버전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눈앞에 서 있는 진짜 그 사람, 결점투성이에 당신을 아프게 하는 현재의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 가상의 완벽한 버전과 끝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칼 융은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투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대한 일생의 연구 전체를 통해 투사야말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관계의 역학 속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힘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미치도록 짜증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의 억눌린 내면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거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정반대 역시
완벽하게 진실이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맹목적으로 이상화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 역시 결국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의 텅 빈 결핍을 향해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의 실제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한 그 잠재력과 사랑에 빠져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결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낸 어떤 허상을 그 사람의 얼굴 위에 덧씌워 놓고 그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지독한 갈망, 당신의 채워지지 않은 결핍, 당신의 무의식적인 처절한 희망,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진실이라고 억지로 믿어야만 하는 당신만의 조작된 서사 말입니다. 한국적 관점과 깊은 성찰 네 번째 투사와 한국형 체크리스트 사회의 비극.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이나 연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사회가 정해놓은 완벽한 정답표, 즉 체크리스트를 상대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몹시 강합니다. 번듯한 직장, 서울의 아파트,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외모와 학벌, 그리고 다정함까지.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실제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한국적 이상향 혹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서의 상징과 사랑에 빠집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그가 조금만 바뀌면 완벽할 텐데라고 믿으며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조각상으로 뜯어고치려 하는 헌신은 종종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체면과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나의 통제 아래 두려는 또 다른 형태의 투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며 그들이 내 머릿속의 환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고 끊임없이 상처 입힙니다. 이 지점에서 칼융이 당신에게 던지고자 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서늘한 질문은 그 사람은 대체 왜 그 모양일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당신의 내면의 어떤 구멍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과 다른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그토록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해야만 한다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대안, 즉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의 망가진 모습을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당신이 아직 도저히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끔찍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상처 입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당신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고통스러운 관계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의 상상 속 완벽한 존재로 변화하기를 필사적으로 바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헛된 희망을 마침내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밀려올 그 거대하고 검은 상실감과 슬픔의 파도가 당신의 작은 가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핍과 슬픔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소피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피와 토마스라는 남자는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인으로 함께했습니다. 토마스는 결코 뼛속까지 악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진정한 따뜻함을 보여주었고 가슴 뭉클한 다정함을 내비쳤으며 그녀의 존재를 오롯이 바라보며 함께 있어주는 진실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가끔이었지만 소피는 그 짧고 반짝이는 순간들을 마치 생명줄처럼 신성한 증거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맞아, 이게 토마스의 진짜 모습이야. 그가 상처를 극복하면 항상 이런 모습일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반짝이는 순간들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실망시키고 차갑게 돌아서는 끔찍한 순간들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는 여전히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상의 대부분을 무심하고 차갑게 대하는 진짜 토마스와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주 가끔씩 스쳐 지나가듯 나타나 그녀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모든 환상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희미한 가상의 토마스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은 토마스가 언젠가 변화하여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버전을 자신의 내면에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초상화로 그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초상화를 토마스가 보여주었던 찰나에 가장 따뜻했던 순간들로만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미세한 신호들, 그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던 모든 순간들, 두 사람의 영혼이 잠시나마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던 모든 대화들로 그 환상의 초상화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실의 차가운 토마스가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하고 완벽한 초상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 초상화를 기준으로 삶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 여전히 머물러야만 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바로 그 가상의 초상화에서 찾아내어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져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서늘한 질문 하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토마스라는 사람의 진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내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그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내가 그려놓은 완벽한 초상화와 홀로 슬픈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일까? 불교의 깊은 전통은 칼융이 심리학적으로 관찰했던 바로 그 지점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랑에 대한 위대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형태의 온전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그들 고유의 모습과 조건 그대로 자유롭게 피어나고 번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 집착이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제발 변해달라고 맹목적으로 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는 영혼을 살찌우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묘하게 포장된 차가운 거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융은 이렇게 덧붙일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잠재력이나 미래의 가능성과만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 그 사람과 그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 상징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억눌린 그림자를 상대방의 몸 위에 투사하여 만들어낸 가상의 유령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기적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들 내면의 절박한 이유에 의해 그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변화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간절한 바람과 눈물로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강제로 열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초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 사람을 죽을 만큼 깊이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의 사랑만으로는 그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헛된 희망을 품고 곁에 머무는 것보다 수백 배 더 거대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은 언젠가 그가 이렇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 모든 화려한 장막과 환상을 걷어내고 지금 당신 눈앞에서 있는 현실의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투사의 패턴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뼈를 깎는 듯한 애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현실의 연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랜 세월 깊이 사랑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 환상 속의 완벽한 연인을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상실의 슬픔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그 완벽한 버전의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의 투사였으며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 조각이었다는 뼈아픈 진실을 받아들이는 슬픔입니다. 칼융은 이 애도의 과정은 결코 타협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끔찍한 상실감을 우회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캄캄한 슬픔의 터널을 정면으로 통과해 걸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애도의 터널을 지나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을 때 당신은 그 어떤 막연한 희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눈부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투명한 맑음입니다. 시야를 가리는 환상 없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선명한 시야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위한 진짜 정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 내 삶에 영원히 머물러도 좋은 사람인가? 오직 이 단 하나의 질문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밑바닥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을 때, 당신이 당신 자신과 그 어떤 비참한 협상이나 타협도 하지 않고 그 끔찍한 사실을 단번에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이 이 투사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와 상호작용마다 그가 앞으로 완벽하게 변할 것이라는 당신의 서사를 강제로 덧씌우는 것을 마침내 멈추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언젠가 그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겠지 라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명백하게 존재하는 차가운 현실에 기반을 두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해방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죽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꺼운 환상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맑고 투명한 두 눈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당신의 남은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더 나은 당신이라는 환상이 오히려 지금의 당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5가지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어쩌면 가장 잔인하고 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항상 당신이 장차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 완벽한 당신 자신의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이 미래의 버전은 지금의 당신보다 훨씬 더 절제력이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작은 일에 흔들리거나 반응하지 않고 대지처럼 단단하게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과거의 상처에서 훨씬 더 많이 치유되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크게 성공했으며 삶의 매 순간을 더 가치 있고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평범한 하루하루에 휘둘리는 현재의 당신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고도로 진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빛나는 완벽한 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하루는 당신의 무의식 저 밑바닥 어딘가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실패로 낙인 찍힙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실패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원인 모를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땅히 행복하고 평온해야 할 순간조차 당신의 뒤를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당신을 괴롭히는 낮고 지속적인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눈부신 성장이나 성공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뒤처지고 있다는 끔찍한 초조함,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그 은밀하고 서늘한 열등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깎아내리며 비교하고 있는 그 완벽한 이미지, 그 이상적인 자아는 당신을 이끄는 숭고한 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칼 융은 이 숨막히는 폭군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구체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이 평생을 걸쳐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오직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뿐이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정확한 단어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말한 것은 당신이 도달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억지로 결심한 그 완벽한 버전도 아닙니다.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과 기대,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끝없이 채찍질하는 이 사회의 거대한 자기 개발 산업이 당신의 뇌리에 억지로 심어놓은 가상의 자아가 아닙니다. 오직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흠결투성이인 나 자신입니다. 한국적 관점과 깊은 성찰, 5번째, 갓생과 피로사회, 그리고 자기 착취의 굴레. 오늘날 한국의 20대와 30대를 휩쓸고 있는 가장 거대한 열풍은 단연 갓생신처럼 완벽하고 생산적인 삶 살기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며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몸을 혹사시키고 주말에는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하는 삶. 우리는 이 극한의 자기 통제를 위대한 성장이라고 부르며 서로를 찬양합니다.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지적했듯 현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외부의 주인이 노예를 억압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자 동시에 노예가 되어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 더 완벽해져야 해 라는 긍정의 폭력 아래 스스로를 끝없이 착취합니다. 융이 말한 영웅적 자아의 팽창은 오늘날 한국의 갓생 문화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내가 되기 위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는 진짜 나의 평범함, 게으름, 연약함을 철저하게 혐오하고 억압합니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형태의 자기 파괴입니다. 칼 융이 인간 내면에서 관찰한 가장 끔찍한 비극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상 속의 완벽한 버전의 자신에게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현실에 존재하는 진짜 초라한 자신과 따뜻하게 눈을 맞출 시간을 단 한 번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완벽한 자아를 향해 저 높은 산을 기어오르느라 너무나도 바쁘고 기진맥진한 나머지 과연 지금 내가 피 흘리며 오르고 있는 이 가파른 산이 진짜 내가 원해서 오르는 내 산이 맞는지조차 스스로에게 물어볼 여유가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비극적인 상태를 영웅적 자아의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을 무시하는 뻔뻔한 오만함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묘하고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아가 자신이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지극히 높고 완벽한 이상향을 스스로 만들어낸 뒤 그것에 도달하는 그 불가능한 과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내면 세계와 일상을 강박적으로 통제하고 조직할 때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초라한 당신과 당신이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고 결심한 그 완벽한 당신 사이의 아득한 간극은 당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자기 개발의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간극은 당신을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는 자기 혐오의 지옥 같은 엔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당신이 우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릴 때마다,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미루거나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그 차가운 간극은 당신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거봐, 넌 아직 멀었어. 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세상의 거대한 자기 개발 산업과 자본주의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고통스러운 간극이 영원히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순간 불완전하고 흠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수백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기 개발서를 사지 않으며 그들의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간극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주는 노다지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느끼는 그 깊은 불만족과 수치심이야말로 그들을 배불리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 산업도 당신에게 감히 말해주려 하지 않는 훨씬 더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진실을 묻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리려 하는 그 완벽한 자아의 모습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이를 악물고 실천하는 그 지독한 규율 숨 막히는 생산성, 끊임없는 자기 최적화, 그리고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 가혹한 자기 개발의 채찍질이 진정으로 충만한 당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영혼의 순수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사회로부터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런 완벽한 모습이어야만 해라고 주입된 타인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이 오랜 세월 그 타인의 목소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내면화한 나머지 이제는 그 끔찍한 채찍질의 목소리가 마치 당신 자신의 진짜 목소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속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그의 방에 놓인 거대한 책장은 완벽한 자기 최적화와 자기 개발을 향한 눈물겨운 기념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강도 높은 운동을 했고 빼곡하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상적 습관과 그날의 기분 변화, 그리고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차가운 스프레드시트에 분 단위로 기록하고 추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객관적인 지표로 보았을 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장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진정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어떤 기묘하고도 섬뜩한 감정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오랫동안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완벽하게 평화로워야 할 명상 시간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그 정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방석 위에 고요히 앉아 있었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머릿속에 벼락처럼 하나의 뼈아픈 생각이 내리꽂혔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무언가를 향해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달려왔어. 그런데 만약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떡하지?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방석에 앉아 그 서늘한 질문과 묵묵히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깊은 밑바닥에서 마침내 그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았던 끔찍한 진실 하나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이 모든 숨막히는 자기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취하기 위해 이 모든 것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옥죄던 그 완벽한 최적화의 루틴들은 결코 성장을 향한 순수한 열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텅 빈 인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들킬지도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에서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특정한 영웅적 자아의 함정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특징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운 미덕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타는 야망처럼 보이고 훌륭한 절제력처럼 보이며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의 표본처럼 보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삶의 매 순간을 생산적인 일들로 빈틈없이 채워넣으며 달려가는 당신을 향해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군요라고 경고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 영감을 주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우상처럼 칭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슬프고 처절한 도망치기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약한 당신과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완벽한 당신 사이에 그 끔찍한 간극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은 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거대한 생산성의 탑 아래에 깔려 신음하는 영혼의 뼈아픈 피로와 탈진은 결코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지혜 인도가 사상에서는 무희, 즉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음이나 애쓰지 않는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억지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거스르려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가장 깊고 고유한 본성에 완벽하게 주파수를 맞춘 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연의 형태를 부정하며 역류하려 발버둥 치지 않는 것,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물결에 부드럽게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완벽하게 고요해진 자에게는 온 우주가 스스로 다가와 항복한다. 칼융 역시 서양의 정신분석이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같은 산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말한 개성화, 즉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위대한 과정은 우리가 흔히 갓생이나 자기 개발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인간으로 진화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훨씬 더 완전하게, 그리고 훨씬 더 정직하게 오직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지 않는 초라한 당신의 일면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억지로 세워둔 그 높은 이상향에 끈질기게 저항하는 삐딱하고 반항적인 모습들도 포함됩니다. 자기 개발 산업이 당신에게 제발 고쳐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세뇌시켜온 당신의 그 평범하고 전혀 최적화되지 않았으며 게으르고 흠결투성이인 그 모든 불완전한 모습들까지도 완벽하게 껴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완벽하고 화려한 가짜자아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왔던 그 초라하고 못난 모습들, 바로 그곳에 흙먼지 묻은 당신의 진짜 펄떡이는 생명과 인생이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고요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 질문과 마주 앉아보십시오. 당신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완벽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그 모습은 지금 현재의 당신이라는 그릇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확장된 것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것은 과거의 나를 완전히 죽여서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누군가로 교체해버리는 것처럼 폭력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집니까? 그 완벽한 미래의 버전은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엉뚱하고 고유한 시선, 남들이 보기엔 이상할지 몰라도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당신만의 독특한 열정, 그리고 세상을 서툴게 걸어가는 당신만의 삐걱거리는 걸음걸이를 모두 다정하게 품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상상하는 그 모습은 그저 이 사회가 성공했다고 떠받드는 훌륭한 사람들의 장점만을 기계적으로 짜깁게 해놓은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고 인공적인 로봇과 닮아 있습니까? 물론 내면의 성장과 발전은 매우 실제적이고 숭고한 일입니다. 점점 더 당신 자신의 고유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것은 한 번뿐인 인간의 짧은 생애를 바쳐서 이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머물 곳을 찾아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따뜻한 성장과 끝없이 나의 본성을 부정하며 영원히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되어 낯선 땅을 떠도는 듯한 끔찍한 발버둥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만큼의 끔찍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칼 융이 이 위대한 과정을 왜 개성화라고 명명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이고 단 하나뿐이며 우주 전체를 통틀어 결코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고유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서 더 성공하고 훌륭한 인간 공산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체적이고 진실되며 온전하게 당신이라는 고유한 우주 그 자체가 되어가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결점투성이에 때로는 서툴고 환원될 수 없이 고유하며 불완전하기에 오히려 완벽하게 아름다운 현실의 진짜 당신 말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진실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바로 당신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 무한한 다정함과 호기심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나의 내면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너져 내렸을까라고 부드럽게 묻게 될 때입니다. 당신의 발전과 성과를 감시하며 쉼없이 평가하던 당신 내면에 그 차갑고 가혹한 판사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내심 많은 목격자의 목소리로 변모할 때입니다.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더 높고 완벽한 자아를 향해 사다리를 타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 기다려온 진짜 당신을 향하는 것임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진실하고 거대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자기 수용은 당신이 그 어떤 피나는 노력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환상 속의 이상적 자아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지금껏 꽉 움켜쥐고 있던 이 5가지의 파괴적인 환상들을 마침내 모두 놓아버릴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위로의 책들도 미리 경고해주지 않는 아주 서늘하고 당혹스러운 진실입니다. 이 5가지를 놓아버렸다고 해서 당신은 결코 즉각적으로 새가 된 듯한 자유로움이나 벅찬 환희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온몸에서 빛이 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눈을 뜨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머릿속이 완벽하게 맑아지는 마법 같은 아침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분간 당신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끔찍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던 훌륭하고 착한 가면은 산산조각 나서 사라졌지만 정작 그 두꺼운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맨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 당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었던 그 익숙하고 달콤한 과거의 불행한 서사시가 마침내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지만 귓가를 맴도는 그 낯선 고요함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숨막히게 완벽했던 이상적인 자아의 환상을 마침내 허물어버렸지만 텅 비어버린 그 거대한 공간 속으로 과연 어떤 새로운 존재가 걸어 들어오게 될지 아직 당신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고치고 구원하려 했던 그 병적인 강박과 통제욕이 마침내 부드럽게 녹아내렸지만 이제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돕지 않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과 정상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당신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해질 것입니다. 환상의 초상화를 투사하던 안경이 마침내 산산조각나며 녹아내렸지만 누군가를 환상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생활로 마주하고 맑게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서늘하고 외로운 감각인지 아직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거짓 자아는 이미 완전히 죽어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진짜 자아는 아직 형태를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칼 융은 이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중간지대를 공허 혹은 심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당신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고의 의미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영혼의 가장 위대한 탄생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모든 끔찍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우주의 경이로운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파괴와 붕괴의 잔해 속에는 새롭게 피어날 위대한 생명의 비밀스러운 규칙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한국적 관점과 깊은 성찰 맺은 말 여백의 미학, 그리고 공허를 껴안는 용기. 한국의 전통 예술에는 여백이라는 몹시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종이 위를 먹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텅 비워두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보는 이의 마음과 상상력이 자유롭게 거닐며 비로소 작품을 완성하게 만드는 가장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입니다. 융이 말한 공허 역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 거대한 여백입니다. 우리는 텅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 또다시 핸드폰을 쥐고 일감을 찾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지만 이제는 이 심리적 여백 속에 가만히 머무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만이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정답으로 덧칠해지지 않은 아주 맑고 순수한 나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끔찍한 방향 상실과 공허함은 당신의 치유 과정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실패의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 내면에서 마침내 껍질이 깨어지고 진짜 위대하고 경이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며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의 진실한 변형과 탈바꿈은 결코 밝은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안락하고 안전한 방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캄캄한 공허의 공간에서 오래된 과거의 가짜 정체성이 산산조각나서 죽음을 맞이한 직후, 그리고 새로운 진짜 정체성이 아직 자신의 고유한 형태를 찾아내기 직전에 그 숨막히는 침묵과 어둠의 틈새 속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캄캄하고 두려운 텅 빈 공허의 공간에 도달했을 때 그 무서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다시 과거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숨막히는 좋은 사람의 가면을 다시 주워 얼굴에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과거의 고통스럽고 끔찍한 서사 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갑니다. 그들은 또다시 자신이 구원해 주어야 할 엉망진창인 새로운 사람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박살났던 완벽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동상을 다시 세우고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헐떡이며 또다시 그 가짜신을 향해 맹목적인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단지 의지가 약하거나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이 공허의 공간이 인간이 견뎌내기에는 너무나도 뼛속 시리게 외롭고 낯설며 끔찍하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바쳐 그들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었던 그 낡고 익숙한 과거의 망령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대고 지금 네가 느끼는 이 끔찍한 불안과 불편함은 네가 아주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야라고 악마처럼 달콤하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피 흘리며 서 있는 이 캄캄한 혼란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과 해방으로 들어가는 유일하고도 가장 신성한 문턱입니다. 이 길고 어두운 공허의 터널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반대편 빛을 향해 걸어 나오는 존재는 결코 과거의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흠결 하나 없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조각된 기계 같은 자아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타인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의 뿌리를 두고 살아 숨쉬는 사람입니다. 나의 텅 빈 가치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내면의 완벽한 충만함과 사랑으로부터 타인에게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끔찍한 슬픔과 상처의 역사를 자신의 가슴속에 훈장처럼 고스란히 품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그 과거의 유령들에게
자신의 오늘을 지배당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두꺼운 환상과 기대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투명하고 맑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불완전한 모습조차 아주 정직하게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당신에게 강요했던 완벽한 정답의 모습이 아니라 태초에 우주가 당신을 세상에 내보낼 때 의도했던 바로 그 흠결투성이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진짜 당신 자신을 향해 천천히 뿌리내리며 성장해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땀 흘리며 수많은 책을 읽고 내면을 탐구하는 이 뼈아픈 작업의 단 하나의 진짜 목적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척 그럴듯한 치유의 언어를 구사하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환, 그 경이로운 기적 자체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아주 깊은 곳, 평소에는 거의 누구도 가닿지 못했던 그 가장 여리고 아픈 곳을 건드리고 지나갔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오늘 당신과 똑같은 절망 속에서 이 진실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그 사람은 아마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도 눈물겹게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온 힘을 다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이 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늪에 빠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홀로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내면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더 깊고 거대한 심연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기를 열망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무거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한 기나긴 여정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환상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당신이 원래 존재했어야 할 바로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우주로 되돌아가는 이 눈부신 여정. 마침내 맑고 투명하게 깨어나고 끔찍하도록 뼈아프게 진실해지며 끝끝내 모든 과거의 사슬을 끊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바로 그 가슴 벅찬 길 말입니다.